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투표율기 속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촛불을 들고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다며 광화문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쁜 방향의 정권 교체가 아닌 좋은 정치 교체를 하자며 강원과 수도권에서 막판 부동층 표심 찾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철수가 아닌 정권 교체를 위한 진격이라며 부산과 대구, 경북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양강 후보의 행보와 함께 역대급 깜깜이 대선 판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3,5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첫날 사전투표율이 종전을 크게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라면 내일까지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김동희 기자가 서울역 사전투표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사전투표소로 향합니다. 일정상 대선 당일인 9일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 이른 아침부터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니는 일을 해서 미리 하러 왔습니다. 체험난이니까 좀 잘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찍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심해서 저는 혹시나 양성에 걸릴까 봐 미리 시간 내서 직장 근처에 왔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내 권리를 다하려고 왔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용지에는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김동연 전 대선 후보 이름 옆에 사퇴가 표기돼 있습니다. 이미 인쇄를 마친 본투표 용지와는 달리 사전투표 용지는 현장에서 인쇄되기 때문인데 사퇴 후보에게 기표할 경우 사표가 되는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의 유일한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캡처본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도 유효합니다. 둘째 날인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첫날 사전투표율은 14.11%, 역대 전국 단위 선거 동시간대 최고치로 기록됐는데 지난 19대 대선의 최종 사전투표율 26.06%와 2020년 총선 때 26.69%와 비교하더라도 첫날 뜨거운 투표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은 따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향 내려가는 길에 꼭 선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싸우지 말고 그래도 이제 서로 잘 지내시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필수입니다. 본인 확인을 할 때 말고는 마스크를 꼭 쓰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열이 나거나 기침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시민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6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분산투표 경향 등으로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투표율로 후보별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유권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강원도와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생각했다며 광화문 인근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몰려든 지지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은 이 후보는 경제와 위기 극복, 평화와 통합이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통합 정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접경 지역인 강원도 홍천을 방문해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쓸데없이 경제만 나쁘게 하는 사드를 사려고 하는 등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안보 불안 조성해가지고 펴겠다는 이런 구태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능력이다. 춘천에서는 GTX B노선 연장과 춘천호수 국가정원 추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에 이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경기도지사 당시 정책 성과를 강조했고 서울 광진구에서는 청년주택 공급 등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8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국 국유림 지역에 밀원 수림을 조성하고 양봉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부산 등 영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부정부패의 몸통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을 갈아치워야 한다며 재차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검사 시절 근무하던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산 곳곳을 돌며 영남권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사전투표 동료로 포문을 연 윤 후보는 부산 엑스포 유치와 해양도시 건설,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공약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내린 것을 더는 볼 수 없어 1년 전 오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다며 정권 교체론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의 몸통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을 갈아치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꼭 갈아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중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선 후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선거 열흘 앞두고 한 정치 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개혁이라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민주당 내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해 국민 통합을 이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해화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경남에서 노동자 표심을 공략한 데 이어 대구 경북대를 찾아 청년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전 국민의 손가락을 자르게 하는 단지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안 후보가 자격 없는 대통령을 뽑으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고 윤 후보를 비판하다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하루 전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한 건 기억도 안 나고 안 후보를 끌어들이겠다고 의총쇼까지 벌인 건 잊었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철규 선대본부 조직본부장도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한 것은 아름다운 단일화고 야권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민주당의 의식 체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수사 요구안에 대해서 가짜 특검, 위장 특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정해 수사하자는 건 도둑이 도둑잡을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라는 거라며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 요구안에 대장동 사업 설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후보 이름은 없다며 윤석열 후보 이름만 언급하며 윤석열 특검만 하자는 내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단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성폭력 사건과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 중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해 6월 특검법을 제출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론을 편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에 대한 소명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위원회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선관위는 이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을 놓고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선관위가 법과 양심,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역사적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 이제 깜깜이 기간인데요. 네. 다음 주 이제 대선인데 그동안에 이제 공표 금지 기간, 그러니까 이제 2일까지 실시한 네.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그때까지 이제 그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오늘 총 집합해서 이제 갖고 오셨는데 네. 먼저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두 가지 방식 다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동응답 조사냐 또는 면접원 조사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쭉 우리가 주간 리서치를 해오면서 대선 분석을 해오면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자동응답에 대한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오른쪽이 자동응답이고 왼쪽이 전화 자동응답입니다. 면접이네요. 네,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요.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오른쪽입니다. 45%, 이재명 후보가 43.2%로 오차 범위 내에 접전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무선 전화 면접원 조사를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43.8%, 윤석열 후보가 36.1%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면접원 조사를 했을 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조사를 끝내놓고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면접원 조사는 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 결국 여론조사에는 정치적 성향보다도 더 중요한 투표율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결국 선거 여론조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또 다음 주면 본 선거일이 있는데 이때 투표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득표가 된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득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둘 다 이제 2월 25에서 26일 양일간이었는데 자동 응답은 응답률이 9.4고 전화 면접은 응답률이 17.1%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응답률은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률만 놓고서 어느 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다, 어느 조사가 믿을만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면접원 조사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더 전화를 하는 콜백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 표본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본다면은 제대로 좀 더 정확한 대표성이 있는 조사 방법은 면접원 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딱 정답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번 대선에서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비토 후보는 누구인가 이제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찍지 않고 싶은 후보, 절대로 찍지 않을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36.8%, 이재명 후보가 31.7%, 네. 허경영 후보가 15.4%로 나타났습니다. 신동진 앵커께서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기 위해서 투표소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유권자들은 정말 저 사람이 되면 안 돼 하고 투표소에 가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이 투표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하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는 유권자도 있지만 저 사람이 되면 안 돼. 너무 싫어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는 유권자들도 있다는 것. 어느 쪽이 더 세냐, 어느 유권자들의 성격이 강하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토 이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비토 이유를 보면은 싫어하는 이유죠. 비토라는 용어의 의미가 되는데 가족 등 도덕성의 문제가 34.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검증 안 된 경험과 노력, 그리고 정책과 비전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자,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대선 막판까지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가 아주 큰 이슈였지만 이제 단일화는 끝났습니다. 단일화가 이제 선거의 득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이미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본선거일까지 남아있는 변수는 이제 후보자로 집중이 됩니다. 후보자의 가족과 또 배우자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의혹들 그리고 후보자가 얼마만큼이나 5년간의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후보자의 능력에 집중해서 마지막 변수로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우리 주간 리서치에 강조해왔던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더 폭을 좀 넓혀보면 M 여중에서 결정이 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그 KSOI의 전화 면접 조사에서 또 이번에는 그 TV 토론을 잘한 후보는 누구인가 그 조사 결과가 또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잘한 후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28.2%로 가장 높았고요. 걸크러쉬, 심블리블리 현상의 주인공이죠. 심상정 후보가 15.5%, 안철수 후보 13%, 안철수 후보 이제는 사퇴를 한 상태죠. 윤석열 후보가 12.8%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유권자들의 결정이 표심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의 이제 그 평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 2배 이상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또 표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뭐 또 하나의 이제 조사 결과를 뭐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도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도 뭐 10%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그들에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월요일에 나온 결과였고 이번 주 그 3일절을 빼고 매일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야권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했던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권 후보 그러니까 전체 야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이것이 사실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고 근데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단일화가 됐다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을 참고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대결입니다. 한국갤럽과 머니투데이 그리고 더 300인데 3월 1일에서 2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니투데이 더 300의 결과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42.2%, 윤석열 후보 42.5%, 0.3%포인트 차이입니다. 완전 붙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단일화가 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옮겨가느냐 또는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옮겨가느냐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불과 0.3%포인트 차이인데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지율이 올라간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막판에 사전투표와 본선거일에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들이 또
옮겨갈 수 있다면 누구로 갈까? 네. 어느 정도로 갈까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빠지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실시했던 다른 기관의 또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볼 텐데요. 네. 네. 자, 리얼미터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건 이제 단일화 가정이나 단일화가 반영이 되지 않은 조사 결과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46.3%, 이재명 후보가 43.1%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조사가 바로 3월 1일까지니까 네. 공식 이 여론조사가 공식 보도 금지되기 직전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 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6.7%니까 이 지지층들이 어디로 가느냐도 실제 이제 단일화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표는 다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MBS 하나 더 볼까요? 하나가 더 있네요. 네. 네. 자,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건 40대 40 정말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됐고요. 물론 3월 3일 날 바로 이 여론조사 실시 마지막 다음 날에 이루어진 단행된 단일화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40대 40입니다. 네. 우리가 꾸준히 주간 리서치를 통해서 분석을 해왔던 기준이 되는 조사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 없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정말 깻잎 반의 반장 차이도 아니고 똑같은 동률의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변수를 굳이 따지자면 단일화 파괴력, 이재명 위기감 이것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작동되느냐가 이번 대선 결과에 가장 큰 변수,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단일화 직전에는 저렇게 이제 양강 후보가 붙어 있는 지지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야권의 단일화가 막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그거는 선거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속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의 판세의 대체적인 성격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관건, 포인트,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했던 주간 리서치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그동안 민심과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셨던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과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인사드릴까요? 네, 저는 작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이 주간 리서치가 어떤 성격이든 계속되면 좋겠고 가장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국회 방송을 잘 참고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또 곧바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또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뵈야죠.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우리 후보의 약점은입니다. 오늘부터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양강 후보 어느 한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초박빙 판세로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가 다당 후보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각각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후보가 꼭 고쳤으면 하는 약점을 언급해달라는 한 시민 농객의 질문에 원희룡 정책본부장 아주 솔직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에 대한 눈치가 좀 없어요. 다리 벌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저 신발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약간 상황 파악이라든가 눈치가 부족할 때가 있어서 너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없다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답변에 고치기 어려운 약점 같다, 개선된다는 느낌이 있냐는 질문이 다시 이어졌는데요. 이에 원 본부장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너무 잔소리하면 주눅이 드는 게 있다. 걱정되는 건 여기에 권력이라는 후광에 쌓이고 옆에서 전부 아부만 하면 어떨까라고 염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역시도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솔직히 지적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손익 계산이 너무 빨라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정확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때로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머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때로 리더는, 지도자는 누가 봐도 손해 보는 일인데 저걸 하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완벽할 정도로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후보의 약점을 들은 원 본부장. 자기 계산이나 상대방에 대한 조종, 현실에 대한 조작 이런 데 머리를 쓰면 안 된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며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눈치가 없다는 점을,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손익 계산이 빠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후보의 약점을 모두 들은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후보 약점이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정치적 악연입니다. 어디에나 그렇듯 정치권에도 악연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엔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악연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 무렵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시작한 두 사람. 한때 같은 당에 몸담은 적도 있지만 수차례 선거를 치른 뒤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지금은 해묵은 감정의 앙금이 쌓일 대로 쌓인 모습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까지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준석 대표는 연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 대표를 향해서 합당을 결심한 용기에 감사하다면서도 선거 직후, 합당 후 공동대표 체제 등이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합당해도 이준석 체제의 변함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공동대표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뭐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을 공동 운영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국민의당과 지금 저희 간에 내기가 오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안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당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이 대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그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저는 관심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른다라고 밝힌 데 대해선 안 대표의 인간적인 대응이 흥미롭다고 애둘러 꼬집었는데요.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예전에 뭐 그분한테 그 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뭐 그건 뭐 서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뭐랄까요. 그냥 안 대표님 항상 그 감정에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뼈 때리는 말들을 주고받은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의 감정적 앙금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정권 교체 대의를 외치면서 한 배에 오른 두 사람. 이들은 과연 이번 합당을 통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김재섭 전 비대위원을 대신해서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두 분 뭐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저도 하셨나요? 아침에 일찍 했습니다. 네. 청년 세대 투표 열기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보니까 청년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남성, 여성 뭐 따질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요. 저는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한 3시 반쯤에 갔거든요. 네네. 근데 15분 정도 기다리고 한 절반 정도는 20대, 30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곽 위원장님은요? 저는 아침에 한 6시 30분 정도 가서 줄을 거의 서진 않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침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좀 물어보면 여전히 그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또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하겠다라는 그 친구들이 워낙에 많아서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저 예전에는 이제 휴일이면 청년, 그 젊은 세대는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어떤 그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뭐 그 예전에 공식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이번에 그 최근에 젠더 갈등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맞붙었었던 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 캠페인 초반부터 이 청년 정책 자체가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고 본투표 날 또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미리 투표하고 본투표 날가 쉬겠다 이런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요. 이 후보는 광화문에서, 윤 후보는 부산에서 나홀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에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인데요. 그러면 그간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이 풍경, 자당 후보 행보와 모습에 담긴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후보 모두 사전 투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황에서 본투표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양당 후보 모두 아주 높은 지지율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첫날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했다. 안심하셔도 투표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첫날 투표를 아주 독려하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과 부산 같은 경우는 각각 이유를 좀 밝히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급박하게 돌아간 유세 일정에 맞춰서 물리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홀로 투표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 후보 모두 그 배우자에 관련된 리스크가 아무래도 존재하는 측면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사실 포석이 있잖아요. 계산된 결과고.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투표했단 말이죠. 광화문이라는 상징성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일정상의 문제도 있을 테지만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성, 광화문이 우리 촛불 정신을 이룩한 그런 광장의 모습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차용해서 광화문에서 투표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부산 경남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여론조사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의 투표를 좀 사수하겠다는 의미로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투표를 다 하셨잖아요. 양 그 사모께서 그 부인 되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이런 이야기로 좀 구설수에 오르셨으니까 굳이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사전투표를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사전투표를 통해서 좀 3일이잖아요. 총 본투표까지 통해서 좀 긴 투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한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셨는데 얼마 전 의총에서 이용 의원이죠. IT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당 안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보 본인이 좀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야권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에 합당한다는 그런 이제 공동 선언문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전 후보가 되겠죠 이제.
그 선입각 후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이제 묵직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곽 위원장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들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단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단일화선에서 밝힌 것과 같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봐서 안철수 대표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분야 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팬데믹에 대한 이후의 팬데믹에 대한 어떤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금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전문가를 포함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아주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정부 참여의 모습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향후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당이 최근에 30대 당대표를 이렇게 뽑을 만큼 당원들의 의지가 아주 살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당의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되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다당제나 혹은 합의제적인 어떤 정치제도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완주 의지를 강하게 여러 번 비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그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라보셨는데 윤석열 후보와 합친 안철수 전 후보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제 아침이었잖아요. 네. 전 새벽에 조선일보 기사를 저도 봤는데 사실 오보인지 알았어요. 근데 점점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단일화까지 이뤄졌죠. 그 결과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 나름의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론이 불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두 번째는 본인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은 본인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국민의힘의 자강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게 힘이 쏠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안철수 후보가 필요 없겠죠. 세 번째는 단일화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본인의 지분이 생길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들면은 단일화를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져도 윤석열 후보의 탓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게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전라도에 가서 윤석열 후보 뽑으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만큼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마라톤도 뭐 3번 완주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완주할 거다. 단언한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고 이게 정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나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됐으면 컨벤션 효과가 대단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의 결집을 야기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진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여기서 OX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답이 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야권 단일화 드라마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다. 이게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O 아니면 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답이 갈릴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XO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곽 위원장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단일화를 선언을 했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표가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특히 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의 성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거대 양당의 후보에 대한 신뢰가 아주 매우 낮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다. 사표가 되는 걸 감수하고서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투표 자체를 기권하는 분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효과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표가 적어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손을 들어준 윤석열 후보에게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유권자 지형상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윤석열 후보에게 흡수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간극을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좀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판 이 단일화에 그 성공한 이 두 후보가 어떤 시너지를 국민들께 상상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X를 들어주신 이유 아까 충분히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치는 산수가 아니잖아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1이 될 수도 있고 0.9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깨끗하지 못했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연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극도의 갈등을 야기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뭐 표현을 비유로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콜라 있지 않습니까? 콜라에 어떤 캔디를 넣으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다. 이게 둘이 합쳐진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폭발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선을 포기하고 나서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 행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당권을 가지려면 이준석 대표와 싸워야 되죠. 공동대표 이야기도 나왔는데 철저하게 이준석 대표가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단일화한 지 지금 뭐 내일이면 이틀인데 내일부터 유세를 다니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텀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일화가 원만히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현재 분명한 상황은 국민의당 상황이 결코 이제 녹록치 않다는 건데요. 안철수 이제 대표가 손편지를 띄우면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지자들을 이제 달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유세 차량에 오르면서 함께 선거 운동을 하는 이 모습은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에서 또 이제 유세할 그런 그 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방금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이 지금 바로 유세에 같이 오르지 않는 거는 뭐 단일화 과정이 원만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단일화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그들을 설득할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선거가 이제 한 5일 정도 남은 시점이지만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해도 아주 극적인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후보 간의 시너지를 상상하게 만들 그런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보궐선거처럼 마지막 파이널을 아주 두 분이서 화려하게 장식하기 전에 따로 지역을 분담하면서 이렇게 개별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보다 앞서서 김동연 대표를 먼저 껴안은 이재명 후보. 반윤 빅텐트 구축엔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정치개혁, 통합정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 표심도 통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평가한 것처럼 이걸 무슨 공학적인 정치 야합이다, 이렇게 폄훼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 연대가 가능한 부분은 꼭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또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이런 가치 연대나 정책 연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180석이라는 그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독주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나,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의 역량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런 통합정부에서 협의의 공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결국 이 지금 통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저는 사실 그건 상상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연대가 가능한 분이에요. 우리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면은 CBS에서 토론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네. 김동연 후보. 굉장히 고퀄리티,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었어요.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토론이었고요. 그런 토론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정책 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 결과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왜 바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냐, 지지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의가 아니고 또 제외 국민들 이미 12시간, 24시간 가서 투표하신 분들 사표가 됐거든요. 이분들의 마음, 이분들의 분노하는 표심이 지금 단일화에 대한 효과를 맞고 있다고 보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유세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공감한다, 정책 연대하겠다, 통합정부 만들겠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과정을 볼 때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대선 득표차를 예상해 봤는데 우리 박용훈 위원장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총 투표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 우리 곽 위원장님은 지난주에 출연 안 하셨으니까 대선 득표차와 총 투표율 두 가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지난 대선이 77.2% 투표율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4시 투표를 보니까 14.5%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사전 투표가 높죠.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양 진영 간에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 저는 80%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83%까지 보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이번 대선은 역대급 대선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역대 투표율을 갈아치울 네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보니까 5시 기준으로 15%를 넘겼더라고요. 지난 대선이랑 비교했을 때 한 5% 정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또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전투표를 할 인원들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높을 거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본투표의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상쇄되면 뭐 70% 후반대 정도 저번 이제 대선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그 지지율 격차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희 같은 경우 저희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지금 깜깜한 기간이긴 하지만 그전까지 봤던 데이터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 그래서 1, 2% 내지는 3% 정도 이내에 네. 그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현장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뛰고 있거든요. 네. 현장의 열기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 밖에 큰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이상의 승리를 예상하신다. 알겠습니다. 이 대선 이제 D-5일입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이제 벌써 아직 5일 남았는데 그 대선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셨다고 날밤 새셨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청년 정치인 그 두 분의 각 당의 대선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저희는 일단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갈등을 이야기하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 모두가 하나된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분노한 분들, 뭐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 굉장히 투표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일관됩니다.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국민 하나가 되는 정부 그리고 여야 가릴 거 없이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요. 뭐 단 하나의 가치뿐만 아니고 다양한 가치가 모여서 우리나라를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은 국민분들께서도 진정성을 좀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승리를 자신한다는 말씀이죠? 네,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곽 위원장님. 결국은 저는 실용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종반으로 이게 갈수록 후보 본인이 이끄는 선거운동 자체가 대세론을 굳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화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세력 결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게 마지막에 아직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투트랙으로 중앙이나 후보가 하는 그 세력 결집은 마지막에 아주 화려하게 이루어지되 각 지역에서 하는 선거 자체는 훨씬 더 섬세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지역 밀착형 공약들을 어필한다든지 유권자 본인의 삶과 아주 직결되는 스몰 딜류의 정책을 어필한다든지 이런 지역적인 노력들이 병행되면 아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는 대선 D-5일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곽관영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거가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저에게 경칩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가 영상 4도,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대통령 선거일은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